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이번 사망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갖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점점 커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 정권의 칼을 들이댈 때는 바로 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청검이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센터쿠셔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점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태풍의 눈,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자, 강적들 공식 브로맨스 커플이죠. 박지원 의원,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강민구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아셨나요? 성실히 잘 조사받겠습니다. KTNG 사장 교체권은 청와대 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체를 지시한 사람이 백원우 비서관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꾸 사실을 덮으려고 그러고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감찰관은 윗선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박형철 비서관이 첩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백원우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 그런 분이 어디서 첩보를 가져왔는지. 백원우 비서관은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재선 의원이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네. 직감적으로 저희가 실세다. 저는 백원우 비서관을 잘 알아요. 사실 진짜 개혁을 해야 될 거는 오히려 저는 민정수석실이 아닌가.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척결해버려야지. 덮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두 분이 같이 다른 데도 많이 나오시죠? 많이 네, 그죠? 몇 군데 한번 나갔어요. 한 번? 네. 한 번? 네. 계속 부를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거기서 고정 출연한다고. 아, 그래요? KBS 한 번? 그건 뭐 나갔지. 제가 보니까 고모님이 은근히 개그과예요. 은근히 개그과예요. 그래서 방송에 적합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거짓 정보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6시간 동안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건데 검찰은 경내 진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경고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압수수색은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취사 선택한 자료만 제출됐을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자료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중앙지검에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의 소환을 미뤄왔던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 소환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공정수사 촉구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번에도 뭐 이미 제출 형식으로 끝나버렸지만 근데 사실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제출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걸러갖고 자기네들한테 문제 없는 것만 주잖아요. 진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미래행성과 긴급성이 최고 생명인데 알아서 챙겨서 주라. 그럼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뭐 대통령 직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참모들에 대한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마치 이렇게 치해복권식으로 가는 이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 문화는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고쳐야죠. 그런 역사는 발전하고 있어요. 예. 과거 국회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설사 영장을 발부하는 안이 있더라도. 그러나 한 10여 년 전부터 국회의원에 관해도 국회도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성역화로 남아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이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당당하게 해야 되고 청와대도 응해야만이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런 시대도 곧 오고 있다. 그렇게 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야죠. 지금 울산시장 이 선거 개입설을 두고 의원님이 지금 레임덕이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했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사정기관인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이 네.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또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레임덕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저는 이게 레임덕이라기보다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네. 정권의 위기죠. 이 청와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하명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이 되면 정권 자체의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셨었죠. 예,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중심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끊이지 않고 계속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있고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있는데 이 일련의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게 다 거의 안에서 샌 바가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건도 그렇고 또 버닝썬 사건이라고 해서 윤기근 총장이 그 관련된 버닝썬 수사 개입 의혹도 그렇고 또 울산시장 하명 수사도 그렇고 또 조국 일가 비리 의혹도 그렇고 또 민간인 사찰 의혹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도 안에서 불거진 측면이 강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도 검찰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지금 이걸 넘어가려고 소위 말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여 갖고 이 국면을 탈피하려고 그러는데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불운한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그걸 제대로 땜질을 못하면 그 바깥에서도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청와대나 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의 공복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적이 있고 아군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서로 간에 뭐 권력을 이제 뭐 쟁탈하려는 어떤 마치 그 권력 기관끼리 뭐 어떤 충돌 같이 보이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감을 주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이게 대립구도로 가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이 다 입는 거거든요. 청와대와 여당 또한 이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춘풍 추상에 조금의 어긋남이라도 있었던 것은 없는지 국민의 시선으로 내부의 지난 행적을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의 시선 잘 의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교수가 내 쪽으로 앉아서 이제 전향을 하셨네요. 전향까지는 안 돼도 전략적 공반장. 역시 3대1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오늘 또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4대 0으로 합시다. 이 침묵 출연을 하는데 저도 뭐 그래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국민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다 어렵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검이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검찰은, 검찰은 우리는 바로 수사한다 하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렇게 진검승부를 해서 과연 국민이 누구를 믿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이 수사 안 할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러한 것보다는 검찰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빨리 수사해서 그러한 것을 밝히려야지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청와대가 자기네들은 아직도 촛불로 뭐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우리가 말하면 국민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잘한다고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조국 사태 이후에 너는 아니다. 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의 적폐로 몰린 사람들을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 그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에요. 진짜 적폐가 울고 갈 형편이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진짜 형님도 요건에 대해서는 좀 편들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형님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형님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너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뭐 두리뭉실 편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네. 형님이 편들면 편들수록 나라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재호 형님도 재호 형님도 아니 이 TV에 나오면은요 나한테 자꾸 형님 하니까 왜요? TV에 비치는 모습은 제가 동생이래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재호 형님도 그렇게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세 때 생각을 버리라고요. 지금 현재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고 평가를 해야지. 저도 그래요.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아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과거 검찰처럼 좀 중간 브리핑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할 정도로 먼저 세게 얘기해버린 한국당의 말과 먼저 강하게 보도한 언론의 말을 지금 믿고 의혹이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호 형님처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비난이 아니라 좀 지켜보세요. 비난이 아니라 형님. 보세요. 예. 기존의 정권들에서도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각종 게이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대부분 과거의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청와대나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를 했어요. 성역 없이 수사해라. 그리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게 청와대의 공식 멘트였고 그게 정확한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고.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할수록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그 자체로 수사방해예요. 그리고 수사에 대한 압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보면 그야말로 이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때는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이 정권의 칼을 들이댈 때는 바로 팽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민의 공간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 건데 그 정치적 중립하고는 아예 벽을 쌓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번에 그 고민정 그 청와대 대변인이 검찰에다가 아주 쓴소리를 했잖아요. 뭐 유서에도 없는 내용을 흘리지 말아라.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말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를 고민정 대변인은 과연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찰에다가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검찰을 마치 원고와 피고와의 대결처럼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청와대 스스로가 상대방 정도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죠. 그러면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 청와대 대변인 나와갖고 무슨 검찰에 무슨 뭐 울산 사건이 어떻고 뭐 거기에 무슨 민정수석에서 사람이 뭐 고래고기 때문에 파악을 내려갔다도 뭐 그거는 여당의 그 부대변인 정도가 그냥 나와서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정치적으로 하는 소리지.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터져서 사실들을 밝혀서 아주 발본색원하고 남은 2년 반도 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야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라만상 정보가 다 집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저도 그랬어요. 어떤 첩보로 보고를 받거나 또 영향력 있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그걸 알아보라고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게 직무유기예요. 비리에 대한 그 첩보를 받은 것은 그 당연히 신빙성 등을 판단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조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합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검찰을 너무 압박하고 민주당에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찰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수사해서 의혹을 밝혀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주 받아서 저한테 이제 협조 요청 들어온 거예요. 구조대랑 구급대 보내달라고. 숨진 수사관은 백원우 별동대로 지목된 전 특감반원. 서울중앙지검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숨진 수사관을 상대로 울산시장 첩보문건 이첩 경위, 울산시장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왜 울산에 내려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별동대 형식으로 감찰반을 운영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성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붙잡은 팔을 놓지 못합니다. 조문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온 백 전 비서관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사건 첩보 보고서 작성하신 거 맞나요? 울산에서 수사사건 챙기러 내려보냈나요? 검은 정장에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나오는 윤석열 총장.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차에 오릅니다. 윤 총장은 2시간 반쯤 머물렀는데 미안하다, 안타깝다며 유족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숨진 수사관은 윤 총장에게 가족들을 배려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민정비서관실에 특별 감찰 기능을 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을 했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갖고 그야말로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탈털기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다른 별건이 나타나갖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권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분이 지금 검찰 수사관이에요.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하고 호용호재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서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의 그 뉘앙스를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일들을 검찰에 나가면 검찰 수사관으로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것이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고 또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하자니까 검찰의 수사관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또 이 양심상 용납이 안 되고 이런 이중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한 일이 그야말로 정말 친인척 관리하는데 특별감찰관실에서 한두 사람 그냥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의 일만 해서 썼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울산시장 관리, 울산에도 갔고 근데 그걸 고래고기 사건 수사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실제로 고래고기 수사도 제대로 사람도 만났다는데 만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고래고기 고자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TV조선 취재진은 당시 울산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수사를 했던 담당자들에게 A 행정관을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형사과정과 광역수사대장 등 고래고기 수사 책임자들은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A 행정관의 설명대로 경찰대 동기생을 만났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경찰대 동기생 3명으로부터는 당시 A 행정관을 만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만나기는 했는데 고래고기는 아는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래고기 내가 아는 바도 없고 온 김에 봤겠죠.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더라고요. 제 후배가 수사관을 하는데 굉장히 존경을 받고 다른 검사장들도 극찬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가에 가서 2시간 반을 있을 때 그 부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굉장히 애석함을 표하고 그분도 유서에다가 총장님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썼겠냐 이거죠. 당연하다. 또 만약 백원우 비서관이 그 행정관, 그 수사관한테 나쁜 일을 시켰고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백원우 비서관이 조문을 가니까 그 미망인이 그렇게 백원우 비서관과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쪽으로 보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보면 저쪽 말도 맞아요. 이걸 우리가 증폭할 필요 없이 검찰 수사를 보면은 이번에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경찰로서는 초동 수사는 의뢰의 경찰에서 하는데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런 불만을 하니까 포렌스 하면서 그러면 경찰도 입회해라. 같이 하자.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지켜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이폰은 지금 포렌식으로 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언제는 풀려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폰 안 풀게 그래서 수사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잠금 장치를 안 풀어줘가지고. 예. 저는 현대 기술로 봐서 전부 나온다 그렇게 봐요. 경찰이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한다는 방침인데요. 제가 볼 때는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경찰도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 증거물을 검찰 니네가 가져갔으니까 우리도 화가 난다 이런 어떤 화를 표현한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경찰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부검이라든가 이런 걸로 증거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 그 휴대폰에 나와 있는 걸로 뭐 이게 특별히 나올 게 별로 없고 다만 검찰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이 어떤 경찰청하고 관련이 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경찰에다가 이걸 놔뒀다가는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압수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포렌식 할 때 경찰이 입회해서 하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자 심기가 불편한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보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그 국정의 현실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 공권력을 담당하는 기관들끼리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서로를 못 믿어서 다 저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검경 갈등이 지금 뭐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해서 있긴 하지만 그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만큼 지금 우리 국정의 각 기관들이 조직 이기주의와 또 그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야죠. 민정수석
수석실을 둘러싼 의혹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가요? 이게 제가 전략적 불만족 관계지만 이 점에서는 약간 좀 그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보통 이제 초선 의원 출신 또는 뭐 비례대표 출신들이 일부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은 재선 의원이거든요. 재선 의원이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청와대 비서진 짜는 거 보면서 백원우 의원이 딱 그 민정비서관을 가는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저희가 실세다. 저희가 모든 그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기획은 백원우 손을 거쳐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직감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백원우 의원이 인지도가 있는데 왜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정수석 아니었나 계속 여러 번 다시 봤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은 대중성도 있고 인지도도 높고 스타일리스트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무슨 법조 실무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서 정치 훈수는 뒀지만 정치를 실제로 특히 정치공학적인 능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그 조국 수석이 있었지만은 실제 그 민정수석실을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권력형 실세라 그러는데 그 권력형 실세는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었다는 그 생각을 했고 그 뒤에 과정을 보면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적폐청산위원회들을 각 부처에 만들어서 이 그 소위 적폐청산 과정을 쭉 진행을 하는 그 TF팀 팀장을 백원우 비서관이 맡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적폐청산 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기획자가 백원우 비서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에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사실들만 보더라도 그 민정비서관이라는 그 제한된 관료적 그 틀에서의 제한된 업무만 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또 이 선거 관련해서도 공교롭게도 이 민정 그 비서관실에서 첩보가 제공이 돼서 하여튼 수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비위 첩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다 울산 시당 관계자나 울산시에서 그 뒤로 송초로 시장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핵심 보직으로 가거나 울산시당의 핵심인 사람 말이에요.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도 이미 송 부시장 연루 의혹을 제기한 상태. 송병기 씨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보 경위에 대해서는 문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시중에 이미 알려진 내용을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송 부시장은 그러나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설명과 차이가 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지만 송 부시장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SNS로 제보를 받았다 했지만 송 부시장은 통화를 하다가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를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권 전체가 사실은 힘을 합쳐서 이 김기현 시장 낙선 기획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두 분 다 청와대에서 수석도 하시고 계셨지만은 수석실에 이렇게 비서관이 자기 휘하에 별동대를 조직해갖고 별도 사무실 운영하고 별도 지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백원우 비서관을 잘 알아요. 당직자부터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맨 처음에 민정비서관을 갖길래 물어봤어요. 왜 수석을 하지 민정비서관을 하느냐. 자기는 정치권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냥 비서관이 있다가 정치권으로 나오겠습니다. 저도 많이 비난을 했어요. 이게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으로만 나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정철 원장하고 자기는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기 때문에 불출마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충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님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기들이 발표하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아까 별동대 사무실을 움직였다. 이건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 우리는 삼청동에 그 특수수사과가 있었어요. 경찰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항상 보고를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물어서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고래고기 때문에 갔다. 고래고기 사건이 난 건 사실 아니에요. 했는데 가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를 도왔거나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는 백일하에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다 이명박 정부에 중책이 있던 사람들이 MB가 박지원이 잡아넣으려고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서요. 부도난 저축은행에서 돈 3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냐고요. 그건 뭐 MB가 지시한 건 아니고. MB가 그 사실이 한상대 아니고. 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걸 나왔지. 그 사실 아니라니까. 의원님도 자기들은 사실 아니면서 그건 우리가 입증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요.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네, 그 나중에 시간 내셔서 저축은행 거는 한번 좀 푸시죠. 네, 푸시고 매번 나오실 때마다 그거. 아유,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별동대가 있다고 이제 이재호 고모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전직 민정수석 관계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청와대 1기 특감반은 15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9명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나머지 6명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민정특감반 6명 중 2명에게 이른바 특별 업무를 따로 부여했습니다. 다른 친인척 담당 특감반은 창성동 별관 5층을 썼지만 이들은 별도로 3층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특감반원들도 알지 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동대가 있었다. 네. 3층에 있었다. 구체적 층수까지. 3층에 있었고 창성동 3층이라는 데가 내가 잘 아는데. 박형준 거기가. 수석도 정무비서관이니까 경찰들을 직접 수석실에서 경찰은 관리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청와대가 좁으니까 감사원 빌딩에도 나가 있고 그러한 것을 별동대라고 붙이면은 어쩔 수 없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부임 2달 만에 김기현 전 시장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고 경찰청에서 첩보가 내려오기도 전에 주요 참고인 조사까지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황 청장이 청와대와 미리 교감하며 판을 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들 보실까요?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이 울산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보고 안 하고 청와대 바로 보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울산경찰청에서 경찰 본청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청에서 본청에 보고를 여부는 안 하고 모르겠지만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한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떠한 하명의 문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사 실무를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청와대나 검찰에 이런 어떤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면요. 원칙이 뭐냐? 익명의 제보는 공람종결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익명으로 제보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떳떳하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아무 데나 막 이렇게 그 공포탄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떨어지고 네네. 잘못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씨한테 뭐 성경 씨가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름은 안 밝혀. 근데 막 제가 성경 씨 조사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사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함일 수도 있죠. 모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것은 아니 제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익명 제보는 본래 취급은 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무조건 안 한다 하는 거. 아니,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칙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이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일 때는 그거를 수사의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경찰청 통해서 내려보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첩보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첩보가 어디로 가냐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가요. 절대 민정비서관실에 갈 수가 없어요. 루트가 안 맞아요. 청와대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아 편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제보를 접수해 보고서 형식으로 가공한 셈인데 기존 해명과 다릅니다.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한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하명 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당시 특감반원도 아니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이걸 반부패 비서관한테 준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민정비서관 친전으로 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백원우 민정수석관이 먼저 반부패 수사관한테 줬다라는 자체가 그런 정상적인 청와대에 첩보가 들어온 거를 준 게 아니라 백원우 민정수석관에 의해서 뭔가 이게 처음에 이게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황운하 청장이 그 유시민 알릴레오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 중에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오라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 수사가 결국은 이제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죠. 수사의 수단이 주로 압수수색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맨날 수명자료 부족. 그 왜 좀 영장 청구 좀 안 해줍니까? 하면 그냥 수명자료 부족. 이러면 뭐 수명자료 다시 갖다 주면 수명자료 또 부족. 이러면 수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다. 그 검찰이 맘먹고 수사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수사 못합니다. 수사는 금방 무력화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황운하 청장의 입장은 원칙대로 했고 오히려 나는 배려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문제의 그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표지까지 정확하게 99쪽이에요. 제가 이거를 입수해서 다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범죄 사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범죄 사실이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를 겁니다. 레미콘 건설업자가 레미콘을 공급을 하다가 그 시공업자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게 중단이 됐는데 그 울산시에 이제 공무원이 그 시공업자를 불러갖고 야, 너 우리 그 지역업체 건설업자를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이거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걸 자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 그 레미콘을 계속 써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울산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광급공사를 할 때는 그 공동수급체로 들어가요. 컨소시엄으로. 그게 지역 건설업체에 꼭 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역 건설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전국에 걸친 모든 다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지역 그 건설사업자 좀 쓰라고 말한 건데 그리고 쓰던 걸 또 자른 걸 다시 쓰라고 그런 건데 이걸 갖고 직권남용으로 건 거예요. 이걸 갖고. 그리고 그 공무원하고 골프를 뭐 2번 쳤대요. 그래서 그게 뇌물이다.
이걸 갖고 막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하고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할 때요. 방송국까지 데리고 가세요, 경찰이. 선거기간 내내 압수수색하고 소환한다고 기사 내고 또 누구를 소환했습니다. 오늘은 뭘 합니다. 생방송. 매일 생방송에 되고 심지어 압수수색을 한 현장에 경찰관이 들이닥치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카메라가 가지고 TV 카메라가 가지고요. 전국에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스포츠 게임을 하듯이. 현장 취재를, 현장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 김기현 시장도 그 건설업자한테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이 수사가 김기현 비서실장은 조사를 하지만 김기현 시장이 몸통인 것 같이 언론에다가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내먹은 겁니다. 이게 과연 수사에 영향을 안 미쳤냐 이거예요. 황운하 청장이 그 알레오에 나가서 이런저런 발언을 한 거는 황운하 청장은 지금 대전경찰청장입니다. 사표를 냈다 그러지만 현직 공직자잖아요. 이 공직자가 이 특정 성향을 갖는 유튜브에 나가서 그것도 자기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관련된 사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황운하 청장이 그동안 쭉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도 정치검찰이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경찰도 정치경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해바라기를 해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의 기회로 삼고 그리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해주고 보답으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코스를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슨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정의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황운하 청장이 이 사건 터진 다음에도 하고 있는 행적을 보면 이분이 정말 그 정치경찰의 표본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으면 사실관계가 제기된 것 같으면 공직자는 뭐 수사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하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돼요.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서 그냥 두리뭉실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두리뭉실. 그리고 무슨 김기현 전 시장한테 배은망덕하다. 아니 뭘 배은망덕해요? 저희 공천 받자마자 온 그 시장 주변을 탈탈 털어갖고 망신 주고 우리 유권자들이라는 게 이 자치단체장이 특히 비리에 연루됐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식습니다. 그 영향을 줘놓고서 무슨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게 청와대에서 경찰청 통해서 왜 첩보가 내려왔다고 말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전부터 시작했어요. 황운하 청장은 부임 2달 만인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팀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첩보가 울산청에 전달되기 2달 전입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김모 씨가 작성한 30억 원짜리 용역 계약서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고발 내용은 물론 건설업자 김 씨의 진술에서도 용역 계약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황 청장이 어디에서인가 용역 계약서의 존재를 듣고 수사팀을 질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 2일에 내가 서울 올라갔으니까 요번 내가 수리금 5억당 올려보낸 거리 황운하 청장한테 당근한 거예요. 그 30억짜리 용역 계약서는 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그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뭐 고발장에도 없고 뭐 청와대에서 내려온 거에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황운하 청장이 갑자기 그걸 얘기해갖고 가다가 놀랬다라는 거거든요. 30억 받기로 한 문건이 있다는데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하니까 그런 건 모르고 제출받은 바도 없습니다. 참모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확인해 보더니 제출했고 또 제출하면서 수사해 달라고 진술도 했다. 그래서 다시 수사팀을 불러서 아니 그런 중요한 문건을 제출했다는데 그 왜 없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제서야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그게 이제 봤죠. 허위 보고를 한 거죠, 그 전에 두 차례나. 그래서 게다가 그 당시에 그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이런 수사는 황운하 개인이 할 수 없다. 뭔가 뒷배가 있다. 그리고 이 수사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아예 수사였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그거를 회고를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거기 지금 그 네. 수사 그게 뭐랍니까? 이거 결과 불기소 보고서인가요? 이유서. 불기소 네. 이유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면 말고식에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그 위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준엄이 꾸짖고 있어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가 보통 길어야 3, 4페이지. 아니, 아니면 말고식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결과를 모르면서 세 분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 아니에요. 단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돼요. 옳은 게 없는데. 옳은 게 왜 없어? 뭐가 있어? 검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옳은 거지. 수사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황운하에 대해서 옳은 게 없다.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수사를 간섭하거나 외압을 넣는 것은 잘못이다. 그건 아주 잘못. 그걸 하지 말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도 외압에 흔들지 말고 하자 하는 제 말이 옳지. 그건 옳은 뭐 없는 의혹 자기들은 말이지 이게 무슨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한다면 말은 세 분도 똑같은 아니면 말고식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뭐처럼 옳은 말 한 거예요. 뭐처럼 아니라 항상 뭐처럼 하는 거예요. 황운하 경찰청장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과거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이분이 그 최순실 특검팀에 본인이 합류하겠다. 왜냐? 나는 어차피 계급 정년에 걸렸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던지겠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경무관에서 이제 치안감 승진을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었어요. 근데 울산 경찰청장으로 치안감 승진하고 갔는데 그게 언제냐? 2017년 8월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달에 현 울산시장인 송초로 후보를 만납니다. 그때 후보는 아니었죠. 어쨌든 이제 유력한 후보였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게 1차 회동입니다. 나중에 또 12월 달에 한번 더 만났다고 합니다. 송초로 울산시장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나서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하고. 송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났던 시기에 황 청장은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송 시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뭔지 알 수가 없죠. 송 시장은 이런 의혹의 시초가 된 이른바 장어집 회동도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 혹은 가짜였습니다. 송초로 시장과 만나는 것도 저는 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삼계탕 사더라고요. 저는 한정식 샀었는데 제가 손해 봤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삼계탕 먹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계속 다 골라진 얘기예요. 뭔가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또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측근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 3일이에요. 송치를 해놓고 바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또 갑니다. 근데 거기는 그분의 고향이고 그분이 거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갖고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이번에 공언을 했던데요. 그러면 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 정말 이분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간 게 본인의 뜻이고 본인이 거기서 국회의원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진 게 과연 이게 거저 얻어진 걸까? 솔직히. 이명박 정권에서도 예를 들면은 모 장군은 사실상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살려가지고 기무사령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 전 정권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 또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고
보직을 좋은 데로 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까지는 그러한 좋다고요. 그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거까지는. 그러나 황운하 청장이 지금 현직 대전청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이러한 발언을 하고 정치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근데 합의하셨어요. 두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 아유, 소리예요. 합의하신 게 굉장히 반갑네요.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전국이 출렁이는 가운데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찰을 막은 윗선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의 줄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검찰 수사 한번 예상들을 해보실까요? 그 기획재정부의 그 신재민 사무관이 네네. 폭로를 한 사안이 그 민간기업 사찰 문제였잖아요. KTNG 네.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를 한 건데 내부자 고발 형태로 거기에도 사실은 백원우 비서관이 그 관련이 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도 또 백원우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그 과정에서 또 지금 드러난 것이 보통 우리가 금융권 인사를 할 때 그 정권에서 누가 실세다 해서 그쪽으로 쫙 이게 그 금융권 인사 청탁이 다 몰리는 것들을 전 정권들에서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이번 정권에는 유재수가 그 실무적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유재수를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국정농단이다. 권력형 국정농단의 4인방이 등장한 거죠. 조국, 백원우, 유재수, 황운하. 이 네 사람들이 다 뒤에는 막강한 권력의 실세들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특히 유재수란 사람은 감찰을 받아서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갔다가 부산의 경제부시장 갔다가 계속 영전을 하잖아요. 이 일파들이 권력형 국정농단이다. 그 농단이라 그러셨는데 그 농단이라는 말이 그 맹자에 원래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높은 재단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리를 먼저 깔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혼자 물건을 팔아갖고 다 매점매석하고 독점을 하는 그걸 이제 농단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거를 농단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비리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소위 그 이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것이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바로 농단이거든요. 그런 일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이익의 카르텔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분명히 잘라주는 게 국정 운영의 부담이 덜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여기서 일체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저는 조금 놀란 것은 대통령께서 책을 읽으라고 국민들한테 권하는 책이 김용옥 씨 책을 다 유시민 김용옥 책 읽으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리저리 갈갈이 분열이 돼 있는데 그걸 좀 아우르는 책을 권했다면 모르는데 뭘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좋다고 그럴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권유를 할 때는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이게 통합의 리더십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MB의 박영준. 형준이 아니라 박영준.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자하고 다르지. 그리고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이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하고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이게 측근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수석. 과연 MB 정부에서 이 비서관, 행정관, 뭐 부처의 국장들이 그렇게 셌어요? 별로 그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다 거기에서 나와요.
이 유재수 문제는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를 하겠지만은 밝혀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한번 지켜보자. 검찰을 믿어보자. 의원님, 지금 대통령의 심경을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네. 과연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떠한 의혹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척결해버려야지. 여기서 감싸고 나가서 덮으면은요, 덮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고 했고, 시켰지만은 결국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은 결단을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중대한 시국에 너무 침묵을 하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은 신문 보잖아요. 방송에 뉴스가 듣잖아요. 설사 측근들이 보고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건 내가 신문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아니면 내가 강적들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측근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지금 유재수 건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건이잖아요. 아니, 감찰받아도 징계받아야 될 사람을 계속 영전시켰다는 게, 그게 문 대통령이 몰랐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그대로 뒀다 그러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불러서 아니 그 유재수 뭐 감찰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부산 경제부시장까지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측근들을 이렇게 좀 챙겨야죠, 대통령이.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했는데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민께서 손해 보시지 않도록 예산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실까요? 당장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 걸린 문제를 그 시기에 이게 선거법 바꿔서 하겠다는 이런 정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것도 정략이 들어가 있고 선거법도 정략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당이 목숨을 걸고 또 야당은 그거를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정쟁의 구도 속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실 무엇이 중요한지 할 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권이 밀어붙여 갖고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는 이거를 그 199건을 다 건 거를 보면서 이것도 조금 전략이나 전술 부재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또 배경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한국 정치를 전부 어떤 의미에서 좀 저지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1야당에 국회의원이 100명이나 됐는데 그걸 빼불고 나머지 4+1로 협상하겠다. 야, 너 말 안 듣니까 너는 빠져라. 이거는 애들 장난 같은 거지. 그것도 옳지 않고. 그다음에 야당이 무조건 그냥 필리버스터 해갖고 그냥 199건을 몽땅 잡고 있는 것도 이것도 명분 없는 일이고 정말로 필리버스터 해야 할 안건을 찍어갖고 요건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민생에 급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해주고 여당과 야당이 한 발 물러서 갖고 서로가 좀 양보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안건이 어디까지냐 이걸 제시해 갖고 협상할 생각을 해야지 막무가내로 나가면 이게 국회가 되겠어요. 재호 형님. 예? 한국당 상임고문 아니에요.
거기 가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면 한국당 들을 것 아니야? 내가 이 방송하고 가면 한국당 당원대. 그러니까 내가 축사하러 온 사람 같이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도 한국당도 전략 전술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요. 국회 협상 과정에서 민생법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하고 분리를 해서 대응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단식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정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을 하더라도 제1야당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조국 장관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물러가잖아요. 정치란 게 그렇게 일방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이걸 포기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4+1로 예산도 검찰 개혁도 선거구 조정도 합의해서 때리자. 그리고 이번 국회가 끝이에요. 그래서 한국당이 돌아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 일부 의원들은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당규는 의총에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조항을 근거로 최고위를 열어 임기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황 대표가 월권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호불호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러서 연임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 한국당이 읍참마속한다고 하면서 새 당직을 임명했을 때 저건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 바꾸는 것으로 끝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기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박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단식의 결과로 참 성공적인 친황체제 구축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야당이나 여당이나 여야가 장기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도저히 새로운 타입안이 안 나올 때는 선수를 교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학법 투쟁이 있었을 때 내 전임 원내대표가 강재섭 대표였는데 장기간 동안에 사학법이 여야 간에 협상이 안 돼 교착됐어요. 다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원내대표 당선돼갖고 사학법 그걸 김한길 원내대표하고 협상해갖고 그 국회를 정상화시킨 일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뭐 다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말이 될 수가 있지만 선수를 갈아갖고 새로운 기분으로 협상을 해보자 하는 거는 나는 이건 바람직한 거로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임기연장 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그 황 대표가 이 월권을 한 거다.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황 대표와 나 대표 사이도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난 뭐 표창장 사건이라든지 뭐 이번에 필리버스터 사건이라든지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경원 대표의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그 이견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한번 분위기 쇄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본다는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다수가 사실은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형식 절차상으로 그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왜 최고위원회 결정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친황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면 거기 친황이라는 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 내가 해명을 해주면 물론 그 의원총회에서 뭐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 당 대표로서는 원내대표 선거는 임기 3일 전에 대표가 공고하게 돼 있어요. 절차상에 있어서도 꼭 그렇게 뭐 시비를 걸고 할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상임위 거문 노릇 제대로 하네. 최고위원회에서 왜 그걸 결정했냐 이거는 좀 뭐 문제는 삼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이 맞아요. 읍참 마속하겠다 했는데 마속은 어디로 갔냐? 마속이 없지 뭐 처음부터. 네. 국내 정치가 첨예한 상황이지만 현재 북미 대화의 흐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을 압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 카드를 거론하며 2년 만에 로켓맨이라는 별명도 입에 올렸습니다.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But if we do, we'll use it. 비핵화 협상 북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로켓맨 발언에 늑다리의 망령이 다시 시작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미북이 주고받던 모욕적 표현이 2년 만에 등장한 겁니다. 최 부상은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며 그런 표현을 다시 쓸 경우 계산된 도발로 간주해 폭언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49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 부부가 군 간부들과 함께 모닥불에 손을 쬐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자,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들 전망을 하실까요?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애정을 강조하면서도 미스터 로켓맨?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또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더 할 거예요. 또 만약 미국하고 잘 안 되면은 ICBM 발사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두 정상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비핵화 또는 완전한 경제 제재 여기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만에 이 군사적 옵션을 꺼내든 것은 미국에서 이미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징후들을 읽었기 때문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다시 출연을 하고 그것이 갖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은 도발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도발이라는 것은 이번에 미국에도 상당한 정도의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협상을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계산도 할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그런 어떤 오판을 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거꾸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뒷배를 얻었다 그래갖고 그냥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도발로 과거처럼 그런 협상 카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저도 사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뭐 대치를 했대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미국 편이었어요. 북한은 계속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미국은 북한을 지금 고사작전으로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무리수를 던졌다가는 미국한테는 좋은 그냥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 출구가 막혔다고 봐요.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1년 내내 미국, 한국에 끌려다니면서 뭐 비핵화, 뭐 평화 이래갖고 뭐가 될 것처럼 북한 인민들에게 많이 선전해놨는데 한국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고 미국으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제시해놓은 시한이 연말인데 나는 연말까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 더 강하게 도발해놓고 내년 1월 달에 가서 사태가 완화되는 걸 보면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나는 연말까지 김정은 쪽에서 더 큰 도발을 할 거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은. 세 나라가 다 지금 얻을 게 없는 국면이요. 자,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 5글자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페어플레이. 뭐 이번에 선거제도 이런 것도 페어플레이 하고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선거 때부터 쓰는 방향으로 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든 뭐라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든 야든 다 정신이 나간 상태고 혼미한 사람들 같아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건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이거 딱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옳은 얘기 했다. 저는 5자 2개로 할게요. 네. 그 정략은 그만, 정치 좀 하자.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던 대표 자리를 단식으로 지켜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투쟁의 타임이 아니고 국회에서 협상의 타임이기 때문에 돌아오세요. 네.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부산항으로 가면 안 돼. 목포항으로 돌아가요. 목포항으로 돌아가는 거야? 목포항으로도 안 돼. 목포항은 케이블카 타러 오세요.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쿠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보기에 아주 불안하고 좋지 않습니다. 검찰은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할 의무가 있고 청와대 역시도 그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할 일이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정치는 청와대가 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자꾸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